고전소설 춘향전을 보면 이도령이 암행어사로 돌아와 변사또를 공권력으로 패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현대까지도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각종 매체를 보면 암행어사는 최후의 보루, 마치 사건을 해결할 최종 병기처럼 다뤄지기도 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선 이 암행어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려를 무너뜨리고 세워진 조선은 중앙정부의 힘이 지방 곳곳에 미치는 강력한 나라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고려시대부터 지방행정은 각 지역에 깊게 뿌리내린 지방 유력자들의 협조를 받으며 이루어졌죠. 때문에 조선정부는 이들의 힘을 약하게 만들고 자신들이 파견하는 지방관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정책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것이 성공하자 또 다른 문제에 부딪히고 맙니다. 권력은 부패하는 법이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는 법이라고 하죠. 지방관들이 지방 유력자들을 누르고 자신의 담당 지역에서 강력한 권력을 쥐게 되자 자연스럽게 부정과 비리 문제가 터지게 됩니다. 사실 이 지방관들의 비리를 각 도의 관찰사들이 감독해야 했지만 몇 안 되는 관찰사의 수로 수백 명의 지방관을 감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힘싸움에서 완전히 나가떨어진 지방 유력자들이 지방관의 임기가 짧다는 점을 생각해 지방관과 대립이 아닌 결탁을 해버리자 비리도 작정하고 감추면 관찰사가 알 방법은 없었습니다. 결국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에서도 나서게 됩니다. 조정에선 처음엔 감찰관, 경차관, 찰방 등 다양한 관리를 파견했으며 세조는 각 지방에 사원부 분대를 설치하고 왕이 직접 보낸 관리인 어사를 파견했는데 이것도 성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중앙에서 파견 나간 이들은 각 지방의 사정을 자세히 알기 힘들었고 이들의 행보 또한 외부에 공표됐기 때문에 앞에서처럼 지방관과 지방 유력자들이 결탁해버리면 크게 효과를 보진 못했습니다. 결국 왕실에선 이 지방관을 감시하기 위해 왕 말곤 아무도 알 수 없는 파견 관리가 필요했습니다. 중종 4년, 왕이 정체를 숨긴 관리를 지방에 파견했습니다. 왕의 명령으로 특별한 임무를 맡아 파견되는 임시직을 어사라고 부르는데 정체를 숨기고 행동하도록, 그러니까 암행을 하도록 했으니 이를 암행어사라고 불렀습니다. 이때는 아직 암행어사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뒤를 이어 명종 때 어사가 역마를 이용하도록 지원하고 감찰 행동을 은밀히 할 것을 지시하며 제도로 정착시킵니다. 이때부터 조선은 1896년까지 약 1170여 명에 달하는 암행어사를 지방에 파견하게 되는데요. 비리를 적발하기 위해 왕의 측근을 파견하는 제도는 동아시아 각국에 존재했지만 이렇게 은밀하게 정보를 수집하는 관리를 따로 임명한 암행어사 제도는 조선에만 존재했다고 합니다. 명나라의 황관 조직인 동창이 은밀하게 활동했지만 그들의 주 업무는 정치 음모, 관용 모의의 수사였죠. 그렇다면 암행어사는 어떤 사람이 뽑혔을까요? 먼저 당연하지만 임명은 전적으로 왕의 선택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초기엔 감찰 업무를 담당하던 사원부도 이 암행어사 임명에 전혀 관여할 수 없었죠. 왕은 주로 충성심이 높고 청렴 강직하며 의협심과 정의감이 높다고 알려진 이들을 임명했습니다. 때문에 관직 경력이 길지 않고 세태에 물들지 않은 패기 있는 인물을 선호했고 보통 왕의 가까이에서 일하는 신하들이 뽑혔으며 문관이 선호됐지만 문관이 아닌 경우도 있었습니다. 선조 이후부턴 조금 바뀌어 암행어사가 필요할 때 대신들이 후보를 추천했고 왕은 그중 적당한 인물을 뽑았습니다. 이때부턴 나이나 관직 경력에 관계없이 적합한 사람이 뽑혔습니다. 이렇게 뽑힌 암행어사는 자연재해를 입었거나 유랑민과 도적이 횡행한 지역, 지방관의 비리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는 지역에 주로 파견됐고 숙종 이후부턴 추첨을 돌려 무작위로 선정된 지역에 파견되기도 했습니다. 여담으로 암행어사를 가장 많이 자주 파견한 왕은 숙종인데 47년간 477명, 매년 10명 정도의 암행어사를 지방에 파견했습니다. 암행어사에 임명된 신하는 그 즉시 임명장과 임무, 파견 지역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는 봉서, 행동 매뉴얼인 사목, 역참에서 말을 갈아탈 때 쓰는 마패와 도량형을 확인할 때 쓰는 자인 6척을 받았습니다. 임명 즉시 사대문 밖에 나가서 봉서를 개봉하는데 봉서를 개봉하면 집에도 들리지 못한 상태로 즉시 목적지로 향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혹시 모를 추적이 붙는 것을 경계해서 그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암행어사의 대표 아이템인 마패도 보통 말 5마리가 그려진 마패를 떠올리는데 실제로는 1마리에서 3마리가 그려진 것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지방에 파견된 암행어사는 어떤 일을 했을까요?
암행어사의 기본적인 임무는 지방관의 비리, 업무 처리 능력, 공직생활과 사생활, 그리고 선정을 베풀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잘못이 포착되면 지방관을 처벌했고 선정을 베풀었다면 중앙에 보고해 포상을 건의했습니다. 한편 암행어사의 이러한 조사 범위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늘어났습니다. 나중엔 지방관의 비리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 농사의 풍용, 사치스러운 풍속의 존재 여부 등으로 임무가 늘어났고 나중엔 염찰 대상도 지방 수령에서 관찰사, 병사 등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사실상 눈에 보이는 잘못된 것은 모두 보고하게 바뀌었죠. 또한 특정한 사건이 있을 땐 특수한 임무가 추가되기도 했는데요. 경신대기근 때는 단순한 비리 적발 외에도 백성 구휼에 미진한 지방관들은 모두 염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암행어사는 남루한 행색을 하고 은밀하게 이동하며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주로 과거에 낙방한 선비 행색을 하면서 염찰 활동을 했는데 각 지역에서 직접 경험한 내용과 풍문을 수집했습니다. 이때 몇몇 이들은 정체를 숨기고 수령을 만나서 정보를 확인해보거나 그게 여의치 않다면 수행원을 파견해 정보를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염찰 중 수령의 비리가 확인되면 그 즉시 출도했습니다. 염찰 활동과 상황 보고는 자신의 파견 지역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었지만 출도는 어지간하면 파견 지역에서만 이루어졌습니다. 보통 밤에 출도했으며 출도 후에 어사는 관아에 올라 사물을 보며 관아의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이때 보통 백성들은 암행어사에게 와서 각종 민원을 제기했는데 어사는 이를 조사하고 처리해줘야 했습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지방관의 비리가 적발된다면 그를 파직했습니다. 암행어사는 작게는 1개군을, 크게는 2개에서 3개도에 걸친 넓은 지역에서 활동했습니다. 만약 파견 지역 염찰을 소홀히 하거나 대리인을 보내는 경우 파직되거나 엄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또한 초기엔 파견 지역에 대한 구분이 엄격했는데 자신의 파견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의 비리, 그러니까 잠시 거쳐가는 지역에서 본 비리 내용을 보고할 경우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청렴 강직한 사람을 암행어사로 뽑아놨는데 파견지로 가는 길에 목격한 비리를 그냥 무시하기에는 참을 수가 없었겠죠. 결국 숙종 말기부터 바뀌기 시작해 영조 때는 파견 지역 이외에도 비리를 듣거나 목격하면 처벌할 권한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암행어사가 임무를 끝내고 돌아오면 편안한 휴식이 아니라 이번엔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주로 지방관과 관련된 내용이나 중대한 문제만 요약해서 보고했습니다. 또한 암행어사는 파견 지역에 대한 염찰 활동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한양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왕이 죽어 국상이 나더라도 말이죠. 효종이 죽었을 때 예조에서 국상을 이유로 암행어사들의 활동을 중단하고 돌아오도록 한 적이 있었는데 예조의 당상관이 이 일로 책임 추궁을 당하고 어사들은 다시 파견된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암행어사의 보고서를 받은 왕은 보고서를 토대로 각 지방관의 유능, 무능, 부패 3가지로 구분했는데 유능한 이들은 승진의 기회를 얻는 경우가 많았지만 무능하거나 부패한 이들은 파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또한 보고서의 내용에 이의가 제기된다면 재조사를 시켜 시비를 가렸습니다. 여기서 암행어사가 포상 건의를 남발하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암행어사가 포상을 건의한 관리가 혹시 나중에라도 죄를 범하면 암행어사도 연좌죄로 처벌받았기 때문에 건의는 신중했습니다. 한편 암행어사가 호랑이, 도적, 수령의 저항 등으로 생활률이 매우 낮은 극한 직업이라는 이야기가 돌기도 하는데 힘든 직책이었던 것은 맞지만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암행어사는 보통 홀로 이동한 것이 아니라 수행원을 끼고 이동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호랑이 등 산짐승에게 습격당하는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게다가 암행어사 자체가 왕이 고르고 고른 인물이고 왕과 가까운 사이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암행어사가 이동 중 증발한다면 이것에 대한 책임은 그 길목에 있는 지방관들에게 돌아가 그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임무 중 사망한 암행어사는 단 3명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암행어사 제도의 한계도 존재했습니다. 먼저 암행어사 파견 자체가 국왕의 선택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국왕이 파견에 적극적이지 않다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영조는 간관이 암행어사 파견을 건의하자 왕의 일에 간섭한다며 처벌하기도 했죠. 또한 암행어사의 파견 정보가 누출되는 경우도 있었고 생소한 지방으로 파견된 암행어사들은 그 행색을 보고 정체가 발각되기도 했습니다. 주로 남쪽 지방 출신 인물들이 관북 지역으로 파견되면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네요. 정조 때는 이것에 대한 주의사항을 관리 규정에 넣기도 했습니다.
또한 임시직이라는 한계로 체계적인 관리가 부족했습니다. 경종 때는 같은 날 같은 인물에 대한 포상과 처벌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 아마 행정 처리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조선 후기에는 당쟁이 엮이게 되면서 암행어사의 보고가 유명무실해지는 사태가 나타났고, 결정적으로 수령의 임기는 보통 19개월 정도인데 암행어사가 자주 파견되는 지역도 2-3년에 한 번, 보통은 5-6년에 한 번꼴로 파견되었습니다. 국가 전체의 기강이 해이해지는 조선 후기에는 어차피 나한텐 안 온다는 생각으로 막 나가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암행어사 등장 이전의 지방관들은 자신들을 감찰하는 관찰사와 감찰기구를 크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교통망 발달이 부족했기에 그들의 행보가 먼저 귀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죠. 미리미리 자신의 비리를 숨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암행어사의 등장에 지방 수령들은 긴장감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유능한 지방관을 찾아내 보상을 건의하는 것 외에도 숨어있는 인재를 발굴하기도 해 관리들의 청렴한 기풍을 진작시키는 동시에 조선의 지방관리 체제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편 이들은 일반 백성들에게 자신들을 구해줄 최후의 보루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